우리가 어차피 100년 살게 되는데 남들은 90대부터 5년 아프고 돌아가실 거, 나는 50대, 60대부터 40년 이렇게 아플 수도 있다. 근육 건강은 내가 미래에 어떻게 살게 될지 좌우하는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먼 미래에 치매가 발생할 가능성, 노쇠가 발생할 가능성, 또 사망의 가능성도 증가되죠. 근육 건강을 가장 쉽게 자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설화산병원 노년내과에서 근무하는 정의원입니다. 지속가능한 나이듦을 썼고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를 썼습니다. 걷는 속도는 사람의 건강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한 가지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리, 그러니까 중추신경계의 기능부터 신경, 말초신경, 근육, 그리고 관절 건강까지 모든 게 적절해야 보행이라는 과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보행 속도는 한 사람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고요. 물론 인구 집단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지 기능과도 연관이 있고 우울증 정도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또 미래에 어떤 질병이 발생할지, 그러니까 낙상이라든지 골절, 노인의학적인 나쁜 예후가 발생할 가능성들도 예측할 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보행속도는 근감소증이라는 병을 진단하기 위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보통 보행속도, 악력, 손으로 쥐는 힘이죠. 그리고 근육량, 이 세 가지를 알면 근감소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육 건강은 내가 미래에 어떻게 살게 될지를 좌우하는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근육 건강이 나빠서, 그러니까 신체 기능도 나쁘고 이동성이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먼 미래에 치매가 발생할 가능성, 노쇠가 발생할 가능성, 또 사망의 가능성도 증가되죠. 뿐만 아니라 근육 건강은 내가 잘 먹을 수 있을지, 내가 화장실을 잘 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근육이 빠지게 되시면 팔다리에 있는 근육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음식을 삼키기 위한 삼킴 근육도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근육이 빠진 분들은 단백질을 더 드셔주셔야 되는데 아쉽게도 고기를 삼키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유동식을 하셔야 되시게 되시고 나중에는 콧줄을 넣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코어 근육, 숨쉬는 횡격막부터 그 밑에 골반저 근육, 그리고 등 근육과 복근을 다 포괄하는 근육인데 코어 근육이 취약해지게 되면 위식도 역류가 잘 생깁니다. 왜냐하면 횡격막이 얼마나 식도를 잡아주느냐에 좌우되는 질병이기도 하거든요. 먹고 소대변 보고 이런 기능들에 다 영향이 있는 것이고요. 또 골반저 근육 기능이 나쁘게 되면 방광의 기능, 그러니까 배뇨의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궁이나 이런 것들이 아래로 탈출하기도 합니다. 탈장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처럼 근육 건강은 이동성, 그리고 내가 어디서 살게 될지, 간병이 필요할지를 결정하는 인자일 뿐만 아니라 특히 노년기에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너무너무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년기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동화저항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권고할 수 있는 단백질 섭취량이 체중 1kg당 1.2에서 1.5g이 됩니다. 그러니까 60kg 체중이라고 하면 하루 72g에서 90g 정도의 단백질을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논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단백질을 근육 합성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비교적 균등하게 나눠서 복용을 하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식사를 하시게 되시면 저녁에 고기 반찬을 많이 드시게 되시니까 저녁에 더 단백질이 몰리게 되는데요. 연구를 해보면 근육을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을 균등하게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 어떻게 먹어도 일단은 단백질 요구량을 맞추어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선 내가 총 칼로리를 충분하게 섭취하고 있는가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중이 빠지는 방향으로 내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단백질 섭취량을 맞춰준다고 해서 근육이 늘어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선 총 칼로리를 맞추고 두 번째로 일일 단백질 섭취량 아까 말씀드렸던 1.2g에서 1.5g을 맞추고 세 번째로 BCAA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원료가 되는 루신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통상적인 한식을 섭취하시게 되시면 고기 반찬을 챙겨 드시지 않는 한 1.2g에서 1.5g을 드시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성인들은 체중 1kg당 하루 0.8g이 권장량이기 때문에 한 끼에 고기 1인분씩 이렇게 드시면 오히려 단백질이 오버될 가능성이 있지만 어르신들은 또 식욕이 떨어져 있고 배꼴이 작아서 많이 못 드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정말 제가 진료실에서 근감소증 어르신들 진료하다 보면은 밥 반 공기에 김치 조금에 밑반찬 조금 드시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80대로 가시게 되시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고기를 씹기 어려워하시거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어려워서 단백질 보충제가 아무래도 필요한 수밖에 없습니다. 단백질 보충을 통상적으로는 하루에 한 20
20g 내지는 30g까지 해줄 수가 있는데 하루에 드시는 식단과 식사량을 관찰을 하고 여기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중지의 사용도 개인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동화저항을 설명드렸는데 동화저항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잘 알려진 게 루신이라는 아미노산을 섭취하는 겁니다. 루신은 동물성 단백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식물성 단백질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아미노산 흡수가 되는 정도가 낮습니다. 쉽게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동물성, 그러니까 유청 단백질과 비교했을 때 통상적인 식물성 단백질은 한 30% 정도 더 효율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연구를 해보면 이 비율을 맞춰서 식물성 단백질은 한 1.5배 정도를 드셔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시면 문제가 없고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mTOR를 잘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서는 과도한 단백질은 가속노화가 되기 때문에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 식물성 단백질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대로 노년기 그리고 근감소가 있으시고 삼키시는 것도 어렵고 이런 분들은 동화저항 당연히 있기 때문에 또 많이도 못 드시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을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역시나 어떤 분이 드시느냐에 따라서 그 질문은 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5세이신 근감소가 있고 보행속도가 떨어진 어르신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푹 삶은 고기라든지 아니면 계란찜 이런 것들이 좋은 음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만한 45세의 남자다 그러면 렌틸콩이 가장 좋겠죠. 일단은 본인이 어느 정도의 연배인지와 내가 비만한가 비만하지 않은가, 근육은 많은가 부족한가, 나의 질병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권장할 수 있는 식단의 종류와 드셔야 되는 양과 단백질 보충의 특성도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정말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 정말 많은 분들이 반대 방향으로 하셔서 몸을 오히려 더 고생스럽게 해서 오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젊고 건강하신 분들이 체중도 많이 나가시는데 동물성 단백질 많이 드시고 그런 것들 때문에 간 수치가 나빠지신다든지 비알코올성 간질환이 생겨서 오신다거나 반대로 연배 있으신 분들인데 너무 채식을 하시고 식물성으로 드시고 칼로리를 적게 드시면서 근력 운동 안 하시고 걷기 운동 많이 하셔서 더 빠지시거나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정말 절반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근육 건강과 관련해서도 전문가와 상담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근육 건강을 스스로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자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링 테스트라고 불리는 것인데 아래쪽 다리를 둘러서 손으로 잡아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 손가락이 닿으면 근육이 너무 없는 것이죠. 근육이 부족한 건데 근감소증을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동화저항이라는 현상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젊고 건강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 똑같은 양의 근력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해줘도 근육이 그만큼 형성되지 않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은 첫 번째는 근력 운동 정도입니다. 물론 머리부터 말초신경, 근육까지의 모든 것들이 다 건강해야 될 것이고요. 근력 운동을 해서 물리적인 자극이 충분히 가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체적인 영양 섭취와 단백질 섭취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노화가 진행이 되면 세 번째 요인, 동화저항, 그리고 이화적 인자라는 게 있는데 동화저항은 똑같은 운동을 하고 단백질 먹어도 근육이 안 만들어지는 거라면 이화적 인자는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염증이 있거나 해서 근육이 녹아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두 가지를 그냥 다 합쳐서 동화저항이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왜 생기느냐? 첫 번째로는 인슐린과 관련된 경로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에서는 몸속의 영양 상태가 충분해도 근육으로 에너지가 들어가기가 어렵고 근단백질 합성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염증이 있습니다. 만성 염증을 경험하는 사람은 근육단백질의 합성이 진행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이 염증과 비슷한 걸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습니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라고 하는데 코티솔이 약으로 먹거나 스트레스를 받아도 근육단백은 형성이 잘 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화와 연관돼서 떨어지는 것이 남성엔 테스토스테론, 여성엔 에스트로겐이 있는데 이런 성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 근단백질 형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노인, 만성질환이 있거나 만성염증이 있는 분들, 그리고 대사질환이 있는 분들은 근단백 합성이 잘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동화저항은 굉장히 불리한 현상이죠. 왜냐하면 만성질환이 있고 노쇠가 있고 노화가 있으면 나는 더 단백질을 먹고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잘 생기지 않는 악순환 현상인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연배가 있는 분들, 지병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근력 운동을 더 하셔야 되고 단백질도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이 먹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동화 저항이 생기지 않게 만들려면 젊어서부터 가속노화를 경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젊어서 가속노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노쇠해지고 근감소증이 심하다, 이런 것들은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내재 역량이나 노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해 하시는 경우가 많고, 특히 아직까지 아파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건강관리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와닿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젊으신 분들, 20대, 30대, 그리고 40대 초반에 아직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내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운동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자는지가 나의 몸의 노화 속도를 0.5배속에서 2.5배속까지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우리가 어차피 100년 살게 되는데 가속노화를 경험하시게 되시면 정말 남들은 90대부터 5년 아프고 돌아가실 거, 나는 50대, 60대부터 40년 이렇게 아플 수도 있다. 물론 정말 많은 질병들이 운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또는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것도 참 많은데, 또 정말 많은 질병들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고 건강관리를 조금 더 일찍, 제발 아프기 전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돈 모으는 거랑 정말 비슷한데, 젊어서 돈 모으기가 쉽지가 않은 것처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이가 들면 젊어서 미리 돈 모을 거를 후회를 하듯이 건강도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